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핵심 요약 제6강 화재 진압과 소방 전술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화재 진압대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화재 진압대의 성패는 흔히 초기 진압의 작전에 관계한 사람들의 기술과 지식에 달려 있다. 여기서 초기 진압이란 화재 현장에서 행해진 최초의 진압 작전으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지원대가 도착하여 진압대회를 정비하는 동안 인명 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초기 진압이 실패하면 불이 거세지고 소방대원들의 통제 밖에 놓이게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좀 관련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위험하거나 위험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작업할 때는 언제라도 짝을 이루어 작업해야 된다. 기초적인 거죠. 혼자서 하면 아무래도 무리한 힘을 쓰게 되고요. 또 갇히게 되면 혼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게 이제 앞에서 이제 제일 먼저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림에도 보면 방호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소방대원들이 더 근접하여 불을 진압할 수 있다 해서 방호복 같은 것도 잘 차려입어라.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고요. 모든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잠재적 위험 요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해가지고 백드랍부터 임박한 건물 붕괴, 전기 충격 이런 것들도 쭉 있다고 이제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들이 있다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전기 충격 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구조대장 할 때 안에 이제 그 인명 검색하러 들어갔다가 그렇게 전선이 다 이미 녹고 떨어지고 했는데도 제가 지나가면서 그 전선을 아마 딱 이렇게 짚었는가 봐요.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상상을 그냥 할 수 없는, 이래 죽었구나 이렇게 싶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그때 하면서 그 생각해 보니까 전기 고문이라는 걸 당하면 그냥 알고 있는 거 다 말해야지, 말 안 하고 견디고 생각하고 참고 이런 내용이 아니구나,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 정도로 무서운 거구나, 그걸 저때 한번 느꼈습니다. 전기 충격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위험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 일반 가해물의 화재, 목조 같은 경우에 특성은, 목조 건물 같은 경우는 분철면이 아무래도 복사율이 크겠죠. 접근하기가, 열 뜨거워서 접근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제가 한번 그 모델하우스에 불이 나가지고 그냥 불이 붙는데 정말 그 건방에도 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뜨거웠어. 그 옆에 있는 건물에 그냥 그 순간적으로 확 하고 불이 붙어 나가는데 쳐다보니까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너무 뜨겁기도 하고 복사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모델하우스에 지금 한번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화재가 나서 한번 가보니까 불이 금방 옆으로 번져 나가는데, 인접 건물의 연소 속도가 빠르고 다량 방수나 인접 건물의 예비 방수가 중요하다. 목조 같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의 원칙 하면 또 다 똑같습니다. 조금 원칙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요. 목조 건물의 화재 진압의 기본 신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목조 건물만일까요? 모든 화재의 다 신속성입니다. 그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한번 쭉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은 나중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첫째니까 초기 단계에서 화점에 진입하여 집중 방수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화재 중기에서는 온해 진입 시 역류, 백드래프트 조심해야 되고, 공기호흡기 잘 장착해야 되고, 그죠? 온해 진입 시에는 반드시 그 방수와 병행해서 진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재가 왕성하면 주위 연소 방지를 중점을 둬야 되고, 건물의 내벽 다락방과 같은 구역 부분, 복도, 계단실 등을 영소 방지 중점 개소로 선정한다. 외벽 또는 내벽 등이 방수에 방해가 될 때는 국부 파괴한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수가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한 곳에 그냥 방수했는데 수분 동안 방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잘 안 꺼진다. 그러면 우리가 연소 실제에 방수하고 있지 않는 거죠. 빨리 이제 위치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자, 관창 배치.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저도 이걸 확인하려고 관련 서적도 찾아보고요. 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확인해 봤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목조뿐만 아니고 방화조도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관창의 배치의 우선순위는 화재의 뒷면, 측면, 2층, 1층 순으로 한다. 자, 요거 관창 배치 우선순위, 화재의 뒷면, 앞으로 요 방화조 같은 경우도 계속 나옵니다만 측면, 그 다음에 2층, 1층 순으로 한다는 거, 요거 좀 여러분들 체크를 해 두시고요. 좀 이상하죠?
어떤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관련 서적들을 찾아보고 했습니다만 이게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다음에 바람이 있는 경우는 풍하, 풍행, 풍상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고 경사지 같은 경우는 높은 저 횡, 낮은 쪽 그죠? 보기에 이걸 넣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맞는 것은 이렇게 물을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만 일부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뭐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요. 경사지 같은 경우는 높은 쪽, 횡, 낮은 쪽 불은 높은 쪽으로 번져 올라가니까요. 그 다음에 화재 건물 내에 내화적 건물이 인접해 있는 경우는 내화적 건물에 계곡부가 있다고 생각하고 연소 방지를 위해서 내화적 건물 내부에 신속하게 진입, 경계관창을 배치하거나 또는 확인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요거 뒷면, 측면, 2층, 1층 순으로 한다는 것만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화재 진압 요령 또 뭐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대로 그죠? 예. 화재 도착 시에는 화재 건물 관계자와 부근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요구조자 및 부상자, 건물 내부의 상황 등을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 요구조자가 인명 위험의 정보를 수집할 때는 인명검색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2번 똑같습니다. 모든 건물에. 그 다음에 연소적인 건물 내부의 검색 구조 활동을 반드시 의무방송을 받으면서 내부로 진입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최고 지휘자가 인명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연소 진압을 중점적으로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쭉 넘어갑니다. 부착대는 선착대와 연계해서 활동하며 특히 선착대가 진입하고 있지 않은 연소 확대 위험이 있는 공간에 진입한다. 뭐 이런 내용도 그죠? 모든 다 대상에서 다 똑같은 내용들이니까요. 비와 경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적재 사다리 또는 인정 건물 베란다를 활용하여 화점에 확실하게 방수한다. 이런 내용도 좀 위에 올라가서 방수하라는 내용이죠. 방화조 건물 같으면 여러분들 우리 그 조달청 보면은 그저 물품 보관하는 창고 같은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전형적으로 방화조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내화조, 방화조, 목조 이렇게 하는데 방화조 건물은 목조 건물과 조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기와집 있죠. 기와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화조 건물에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방화조 건물의 화재의 특성. 방화조 같은 경우에 제가 관련 서적들을 쭉 확인도 해보고 찾아보니까 방화조 같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책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방화조는 화재의 성장기에 견디는 구조, 내화조는요 화재의 최성기에 견디는 구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화조는 뭐라고요? 성장기에 견디는 구조. 그래 놔놓고는 시멘 여기 보면은 철망 모르타르의 바람 두께가 2cm. 그 다음에 또는 석고판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폐반죽을 바른 것은 두께가 2.5cm. 또는 시멘트 모르타르에 타일을 붙인 것 같은 경우는 2.5cm 이상. 또는 신백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방화구역 할 때 이제 그 방화조 이야기할 때 같이 이제 나오는 구조인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창고 같은 큰 거 같은 경우에도 1000제곱미터마다 우리가 방화구역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붕하고 벽면으로 이렇게 50cm 이렇게 돌출되게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이제 내가 거기 벽을 홀로 서는 구조로 해야 되고 문은 방화문으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하는 건물을 우리가 이제 방화조 건물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비슷합니다. 목조 건물하고 비슷하대요. 화재 초기에는. 네. 건물의 외벽과 처마 사이가 적기 때문에 연기가 밖으로 나오기 어렵다. 따라서 공기 유입이 적고 연기나 열기가 목조보다는 공기가 잘 안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건물 내 혼수 상태가 되면 목조 건물에 비하여 연소가 완만하다. 연소가 빨리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공기가 빨리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모르타르 방리하는데 모르타르가 뭐냐면은 세멘하고 모래하고 1대3으로 섞어놓은 것은 모르타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한번 관련 서적을 찾아보니까요. 콘크리트는요. 모래, 세멘트, 자갈까지 포함한 것을 콘크리트라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철골을 넣으면 철골 콘크리트죠. 철근을 넣으면 철근 콘크리트죠. 이렇게 되는데 모르타르라는 말은 세멘하고 모래하고 섞어놓은 거. 그렇죠? 그걸 이제 모르타르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겁니다. 화재 진압의 원칙도 목조와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화재에 비교해서 연소 확대 속도가 느리다. 목조보다는 느리다는 거죠. 그럼 기밀성이 높아서 화점 및 연소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이 진압 활동의 포인트다. 이것도 모든 건물에 다 똑같은 거죠. 방화조만 그렇습니까?
모든 건물의 화점 및 연소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진압활동의 포인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선착되는 화재 건물의 주변의 인명 검색을 최우선하고 마찬가지죠. 소화활동을 연소 큰 곳을 진입하여 연소 방지를 중점으로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연소 인접 건물의 연소는 창등의 계급으로 처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에 조기 방수도록 한다. 이것도 내용이 뭐 같은 거죠. 그죠? 벽체 또는 천장 속에 들어간 불의 확인은 손으로 대어서 확인한다. 자, 일반적인 거. 관창 배치 한번 볼까요? 목조하고 똑같죠? 뒷면 최우선, 측면 1층, 2층, 1층 순으로 한다. 그죠? 그다음 풍향 건물 배치를 고려하여 관창 배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풍향이나 건물 배치가 만약에 좁게 밀집하게 붙어 있다면 그런 데다가 관창 배치를 우선해야 되겠죠? 바람이 풍한 쪽으로 해야 되고 또는 건물 밀집 거리 사이를 잘 파악하면서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 일반적으로는 뒷면, 측면, 2층, 1층 순으로 해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계급부에 면하는 내화재 건물에는 관창을 배치하라는 것도 목조하고 비슷하죠. 예. 분무방수에 의한 배연, 배를 하고 뭐 하점을 확인해서 연소 실제 방수한다는 것도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방화조 같은 경우에는 녹년 연기가 충만하면 플래시오버, 방화조만 그렇나요? 목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조, 프레시오버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내화재도 마찬가지고 녹년이나 연기 충만한 건물에는 프레시오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문을 좀 열어보고 그 안에 방수해가지고 진입해라.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화조 건물에는 모르타르 방리, 낙하, 외벽의 도개 위험 주의를 하라.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나머지들은 뭐 똑같습니다. 내용들이 그죠? 예. 내화재 건물 여기에서는 3층에서 7층 미만의 중층 내화재 건물 방어 요령에 관해서만 지출하겠다고 고층은 뒤에 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적인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뭐 보면 다 알만한 내용들이라서 제가 소개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 인명구조 최우선. 그죠? 요 구조대에 관한 정보가 애매한 내용이라도 추적해서 조사한다. 인명검색은 대별로 임무를 분담하여 모든 구획을 한다. 이런 내용들 쭉 설명하고 있고요. 관창 배치, 여기는 극기, 배기측 2개소 이상 계급부를 배치하고 방수는 어디에서만 한다고요? 극기 측에 실시하고 원칙으로 배기 측에서는 경계 관창만 해라.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배연 요령, 하층을 극기구, 상층을 배연구로 설정하여 옥내 계단에 배연을 배출시키어 피난자의 탈출 및 대원의 활동을 쉽게 한다. 이런 내용들도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중성대가 있는 경우에는 자세를 낮게 해서 실내를 직접 보고, 그죠? 화점이나 요구 조절을 확인한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수손 방지를 위해서 뭐 하고, 여기다 보면 뭐 백드래프트 조심해라. 뭐 이런 내용들도 쭉 나와 있습니다. 수손 방지해라 하는 내용도 있고요. 주택화재 특성. 여기 1번, 2번, 3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뭐 크게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서 뭐 시험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화재 시간은 일반적으로 불을 많이 사용하면 저녁 시간대에 많이 발생이 되고 16시에서 18시 사이에서 가장 많고 심야는 좀 적다. 뭐 이런 내용이고 또 발화 장소는 뭐 부엌 조리기구, 거실의 난방기구에서의 발화 빈도가 높다. 최근에는 방화에 의한 주택 화재가 뭐 많이 발생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설명하고 있네요. 주택은 일상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항시 위험이 있으므로 정확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요구한다. 똑같죠? 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진압요령은 목조 내화재 건물 진압요령에 의하여 요령에 의하는 외에 주택 화재 진압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해라. 인명검색은 평소에 잘 사용하는 거실이라든지 화장실 등의 중점 확인하고 옥외에서 확인한 상황에서 요 구조자를 추정하는데 창문이 개방이 되어 있다든지 또는 전기체가 전등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데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을 노력해라.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화화재. 녹년이 충만하기 때문에 진입구, 계단, 통로를 사용이 곤란하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도 쭉 되어 있고요. 녹년 열기에 의한 내부 상황 파악이 어렵다는 게 지하화에 당연하다, 그죠? 네. 화재 진압요령, 뭐 이것도 극기 배기를 결정하는 극기 측에서 부문방수 또는 배연기기 등을 이용해서 그 진입구를 설정해라. 극기 배기구를 해서 극기 쪽으로 진입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만약에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급기 계단에서 화학차를 이용해서 고발포로 방사해서 질식
소화할 수도 있다. 뭘? 고발포. 그죠? 이것도 좀 참고를 하나 해두시고요. 대규모 목적 건물. 여러분들이 이것도 보면 좀 다 알고 있는 내용들로 충분히 여러분들, 그죠? 시험 문제에 나와도 뭐 맞출 수 있을 만한 내용들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용도, 백화점.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화재 진압 요령 해가지고 선착되는 백화점 같은 경우에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수신반에 가가지고 연소 범위를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또 수신반에 이제 표시가 여러 층으로 쭉 되어 있으면 공조용 덕트 화재인 경우도 있다. 그런 내용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소화활동은 옥내 소화전, 소방 전용 방수구 등 각종 설비를 최대한 활용해라. 백화점 같은 경우는 나름 소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관리도 잘 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소방 전용 방수구라고 하면 연결 송수관 방수구를 말하겠죠.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라. 복사열이 강한 경우에는 기둥이라든지 상품 박스, 칸막이 또는 셔터 등을 방패로 하여 실시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방수는 극기측, 배기측을 구분하고 극기측에서 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죠? 이것도 원칙입니다. 이것도 의하고 비슷한 내용들이니까요. 여관 화재, 여관이나 호텔 화재 같은 경우에는 여관 호텔의 이용객 대부분은 건물 구조를 잘 모르고 음주나 해방감 등으로 화재에 대하여 무방비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맞죠? 그다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종업원들이 적절한 안내방송이나 소방관의 신고는 물론이고 피난 유도를 초기에 잘 못하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데다. 초기에서 우리 관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관 호텔은 대부분 각 방에 밀실 상태이고 심야에 숙박자가 숙면 상태이기 때문에 비상배라도 정신이 없는 상태가 많다고. 저도 옛날에 호텔에 한번 가가지고요. 진입팀은 들어가서 불 끄고 구조대 보내가지고 위에 인명 검색해가지고 막 다 구조해내고 너무 많으니까요. 불 다 껐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난리번쩍인데 나중에 저 남녀가 두 사람이 내려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렇게 하고 내려오더라고요. 소리가 그것이 안 들리는가 봐. 우리 구조대원들 문을 두드리고 열고 마스터키가 따고 했는데도 어떻게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가 봐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더라고. 내려와가지고. 좀 얼척이 없었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호텔, 여관이나 호텔에 그런데 정신이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인명 검색 구조. 이것도 다른 거와 크게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화염이 화점실에서 분출되고 있는, 화염이 화점실에서 막 분출되고 있다고 하면 연기가 말할 것 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계단을 통해서 피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행척으로 옆으로 이렇게 피난을 유도해라 하는 그런 내용도 호텔이나 여관 같은 경우는 있다는 것도 하나 체크를 해 두십시오. 행방향으로 피난하도록 유도한다. 화염이 화점실에서 분출되고 있는 경우에 하나의 실이라도 최승계 상태인 경우에는 상층까지의 위험 상태가 있다고 인식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인데 나머지 내용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그죠?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작동 상황부터 필요 기자재, 진입수단을 결정한다. 몇 층에 일단 불났는지 뭐 그것도 확인하면서 결정을 하는 게 맞겠죠. 이거는 이제 관창은 화점청 상부에 최우선 배치한다. 다른 거하고 다 유사한, 똑같습니다. 그죠? 유사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호텔이나 여관 같은 경우에는 관창은 원칙적으로 각 층마다 배치한다. 복도 등의 광범위하게 연소 확대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방화구역을 이용하여 연소 저지한다. 그래서 방화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죠? 방화구역에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10층 이하가 있고요. 10층 이하 같으면, 우리 이거 일반이 있고 자동 소화 설비가 있는 거,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자동 소화 설비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소화 설비가 있다고 치면 일반은 1000이잖아요. 10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역을 하고요. 자동 소화 설비가 있으면 3배를 떼서 3000제곱미터가 이제 방화구역을 합니다. 일반 같은 경우에. 그다음 11층 이상은요. 11층 이상은 일반 11층 이상의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는 경우가 없는데, 그죠? 이렇게 책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동 소화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일반은 2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 소화 설비가 있으면 6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층 이상인데 내부가 불연재료로 마감되어 있을 경우에, 그죠? 내부가 불연재료로 마감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반 같은 경우에 자동 스프링클러가 없을 때에는 5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역을 해라. 또 자동 소화 설비가 소화가 되면 15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역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10층 이하는 일반은 1000, 자동 소화 설비가 있으면 3000, 11층 이상 일반은 2200, 자동 소화 설비가 있으면 6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을 경우는 일반은 500, 자동 소화 설비가 되어 있으면 1500까지 이렇게 해서 방화구역을 각 층마다 해야 되고요. 그 층 평면에 해야 되고, 또 3층 이상 되면은 층별 방화구역을 해야 되죠. 그럼 지하는요? 지하는 다 방화구역을 해야 되고요. 층별 방화구역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그 층에서 이제 층 평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그죠? 우리도 알고 우리가 화재 현장에 가면 훨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불 끌 수 있겠죠. 그죠? 예. 방화구역을 이용하여 연소 저지를 하라 할 때에, 그죠? 이 건물에는 200m, 500m마다 방화구역 되어 있다. 500제곱미터마다. 또 뭐 층마다 방화구역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달라드려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상층에 발화 중일 때에는 방수한 물이 계단을 통해서 흘러내리므로 방수 커버를 이용하여 뭐 배수토록 조치하는 등 수동 방지에 노력하라. 뭐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도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 화재도 여러분들이, 그죠? 거기에는 보면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눈에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인명검색 구조 요령으로서는 인명검색은 화점실 및 화점실 가까운 실을 최우선으로 한다. 당연하다, 이것도. 그죠? 모든 게 다 해당이 됩니다. 선착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뭐 화점실 또는 린넨실, 그죠? 린넨실, 그 다음에 계단실, 화장실 등 평소에 생활 공간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린넨이 뭐냐면 아마섬유로 짠 직물을 말하는데, 제가 이거 관련 책을 한번 찾아보고 내용을 붙여놨습니다만, 물을 잘 흡수하고 이제 건조가 잘 된대요. 그 다음에 내균성이 좋아가지고 뭐 손수건이라든지 뭐 침대 커버라든지 뭐 침구류에 이제 주로 행주, 침구류 이런 데를 많이 쓰는데, 린넨실이라고 하면은 호텔이나 병원 같은 데서 그 세탁물 이런 거 모아놓는 실을 린넨실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린넨실, 그죠? 이런 계단실, 화장실 등 평소에 생활 공간을 최우선적으로 검색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병원 관계자에게 피난 방법과 피난 장소를 알려준다. 보행 불능자 등은 원칙적으로 들 것을 운반한다. 또는 뭐 부득이하면 얻고 구출하는 경우에도 이명이 일조로 확실하게 이동을 시킨다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요양병원에 한 320분 정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는데, 야, 그게 뭐 화재가 나가지고 한번 가보니까, 그죠? 그분들 모시고 나와야 되니까요. 2인 1조가 됐습니까? 1인 뭐 한 사람씩, 가능하면 진짜 할머니 두 분들 품고 가고 나가야 될 그런 형편인데요.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 책에서는 2명 1조로 확실하게 이동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 해 두시기 바랍니다. 300분 나중에 다 끄집어내야 나중에는 안에 가보니까요. 야,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죠? 들 것을 나중에는 할 수도 없더라고. 그죠? 진짜 뭐 할머니 한 분들 안고 나오고 막 빨리빨리 나와야 되니까. 자, 인명구조 활동은 엄호방수를 병행하여 구출한다. 참 맞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참 이게 이상적인 건데, 참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가 원칙은 어떻다는 건 알아놔야 되니까. 그죠?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불안이 가중되므로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뭐 쭉 설명들을 쭉 하고 있고요. 선착되는 경비원 당직원으로부터 정확한 화재 및 요구자의 정보를 수집한다. 이것도 여러분들 그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화재 초기 중기에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내부 진입을 수단을 강구해서, 그죠? 관창을 전개한다. 그 다음에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 설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병원에도 대부분 보면은 시설들이 잘 되어 있긴 하잖아요. 근데 개중에는 보면 뭐 잘못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관리 엉망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그죠? 우리가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강기 같은 경우는 적응성이 없어가지고 비치하면 안 되는데, 완강기를 피난기구로 배치를 해놨더라고. 그것도 아무도 지적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런 경우에는, 그죠?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거죠. 자유서방다가 있는 경우는 서방다가 도착한 후에도 계속하여 지원 협력하게 한다. 그 다음에 연소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창 배치는 제1 화점청, 제2는 화점상청을 목표로 배치한다. 이거 똑같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구급 대책,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내용들이고요. 밀집 가구, 가구 화재. 이것도 여러분들, 그죠? 밀집 가구는 연소가 잘 되겠죠. 도로가 협소하고.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층 건물이 보면 이제 시험에 나오면 또 많이 나올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많고, 이제 고층 건물의 내용도 많고, 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층 건축법상 초고층, 우리 소방법 말고, 소방법에서는 11층 이상이 되면 고층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보면은 50층 이상 되고 지상으로부터 200m 이상 되는 건축물을 초고층이라고 하고요. 30에서 49층, 여기서 이제 120에서 200m 이내 건축물을 준초고층 건물이라고 분류하고 있고요.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에 준하는 건축법규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쭉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최근에는 20층이 넘는 고층 건물의 공동주택이 많이 건설되고 있는데, 공동주택 경우에는 한 세대당 전부 다 내화 구조로 잘 구역이 되어 있어서 연소 확대가 잘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창문을 통해서 막 넘어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프레임 랩핑이라 해가지고 막 창문을 통해서 넘어가는데, 사실은 그 베란다만 확장하면 안 되는데, 그죠? 베란다 그게 그 확장해놔 놓으면요, 연소가 빨리빨리 되거든요. 베란다에 그거 함부로 확장하면 안 되는데, 참 요즘 확장들 많이 하고 있죠. 원칙적으로는, 그죠? 내화 구조로 다 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소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연소 위험이 좀 적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런 거 외에, 주택 위에는 굉장히 연소 확대가 위험이 매우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의 특징, 화재 초기는 내부 가해물이 착화되어 가연성을 가스를 발산하면서 연소하기 시작한다. 이 때문에 흰연기, 수증기가 왕성하게 분출하여 실내에다가 막 유동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불안전 연소가 이제 되겠죠. 그 안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기가 이제 점점 불량해지면서 화점실에서, 그죠? 연기가 막 경류해가지고 위층으로 막 올라가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중기 이후가 되면은 검은 연기가 분출되고, 만약에 이제 창문 유리가 분출되면 유리가 파괴되어서 이제 막 화염이 이제 분출되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공급해서 화재는 강렬해지고, 이런 방리 현상이 일어나고, 건물 구조상 결함이 있으면 거기서 케이블, 이런 여러분들 케이블은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고 다른 쪽으로 연기가 확산되는 경로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쭉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이제 개정된 준초고층 이상 건축물의 안전 기준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피난층이 있게 돼 있죠. 또 이런 준초고층이라든지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계단 폭도 1.5m로 좀 넓습니다. 다른 건물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우리 일반 승강기도 있고 우리 소방관들이 쓰는 비상용 승강기도 있지만, 준초고층 건물, 즉 말하자면 이제 30층에서 49층 이상 되는 거, 120m 이상 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피난용 승강기도 있습니다. 3개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비상시에 피난층 또는 15층마다 직통으로 운영될 수 되도록 하는 피난용 승강기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승강로나 승강장 부속실 등은 다른 실과 방화구역하고 배선 등 설비는 누전되지 않도록 방수 또는, 그죠? 방수 조치도 되어 있고 내열 처리가 되어 있고요. 승강기 안에는 그 피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종합방재실에서 CCTV도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벽 마감재도 준 브랜드 이상의 마감재를 쓰도록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한번 부산에서 한번 보면 골든 스위트 건물인가 그 밑에 저층부에서 그냥 외벽을 타고 그냥 전 건물이 그냥 불덩어리가 되는 거 한번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봤죠. 그 외부 마감재에 돼 있는 안에 있는 뭡니까 들어가 있는 그게 가소성 이런 물질이 돼가지고 열을 받으면 녹으면서 그게 불이 붙어가지고 전 건물로 전층에 그냥 번져 나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벽 마감재는 준브런지 이상 마감재를 해야 되고, 또 만약에 도장을 페인트를 칠한다면은 불연성 페인트를 이용해라.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 슬라브는 서에는 내화 충전재로 이제 빈틈없이 잘 메워야 되고요.
11층 이상 고층 건물 비상시에 대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차량 전용 진입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내부의 진입 도로의 폭, 소방 활동에 필요한 공간 등도 두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 고층 건물의 화재의 진압성은 혼란성은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는 내용들이고요. 네. 고층 건물의 화재 전술의 환경, 건축 높이로 인한 전술의 제한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전술의 제한이 있겠죠. 그죠? 전술의 고층 건물의 개념은 11층. 우리 서방 같은 경우에는 11층 이상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 사다리가 닿지 않는 사다리차가 뻗어도 닿지 않는 공간이 그죠? 고층 화재의 경우에는 사다리를 통한 구조 활동이 일단 불가능하고요. 인명 검색 및 구조 내부의 계단을 위해서만 가능하죠. 야, 그저 알고 우리 고가 사다리차가 안 다닌다고. 구조 활동이 불가능한 거죠. 내부 계단을 위해서만 가능하고. 집중 방수, 외부에서 진압 작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술적 선택 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 있다. 특히 서방대원들이 오직 내부 계단을 통해서 호스 연장해가지고 화재 진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패할 경우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죠. 그죠? 높이에 대한 그런 전술적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은 방화구역으로 인한 전술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시간도 늦겠죠? 반응시간. 리플렉터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화재 신고를 받아서 우리 소방관들이 물이 딱 뿌릴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제 반응시간이라고 할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잖아요.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반응시간을 느리게 하는 요인으로 해가지고 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보시면 쭉 되는 내용들이고요. 이것들 거쳐서 그죠? 엘리베이터에 내리고 하점을 찾아가고 직하층에 옥내 소화전 호스 연결해서 관창을 연결해가지고 하점층으로 진입해 연장하는 시간 뭐 이래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다. 그죠?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죠? 반응 시간이 많이 길어질 거다. 그 다음에 또 건물 시스템. 그 다음에 고층 건물 화재 진압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소방시설을 포함한 건물 내 설비 시스템이다. 비상용 엘리베이터나 소방대원의 장비를 나를 수 있도록 족봉된다. 또 소방 용수 시스템도 고층까지 충분한 압력과 양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 수신반과 감시 카메라도 필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작동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신 너무나 중요하죠.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화재 상에서의 통신은 필수적이다. 화재 진압대원들은 인명 검색과 구조 활동 임무를 맡은 대원과 통신을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건물 내에 진입한 대원은 현장 지휘사와 통신해야 하지만 강철 구조의 건물은 통신이 어렵다는 거죠. 그때는 여기 보면 소방 무선 통신이 가능하도록 중계 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이동용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있죠. 그런 것들도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사실상 고층 건물에서 화재해가지고 통신이 안 된다고 치면요. 지휘가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옛날에 보면 그 건물 내에 보면 인텔리젠트 무슨 뭐 건물이라 해가지고 외부에서요. 그 안에서 쓰고 있는 그 주파수를 체크를 하면은 도청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 안에 외부로는 전파가 안 나가도록 막아놓는 그런 건물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통신이 그런 데는 절대적으로 안 되겠죠. 자, 그런 건물에는 우리 이동용 또 우리가 이렇게 무선 통신 보조 설비를 활용을 또 해야 되고요. 다음 보통 보면 서마다 한 2개씩 가지고 있죠. 저도 확인해 보니까 옛날에 우리 서에도 보면 2개가 있더라고요. 그죠? 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창문. 소방 전술적 관점에서 고층 건물은 창문이 없는 건물로 간주해야 된다. 창문의 문은 또 뭐 건물의 문은 닫혀 있고 또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하고 그죠? 또 창문이 유리가 얼마나 두꺼우냐고요. 파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한번 깨보니까 그 한마가 그냥 퉁퉁 튀더라고. 잘 안 깨집니다. 그죠? 파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설사 깼다고 치더라도 바람이 어떻게 불어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안에 그 공기를 어떻게 흘러가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깨는 게 오히려 위험할 경우도 있다니까요. 고층 건물 구조는 사실상 지하처럼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열과 연기가 내부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창문을 파괴하거나 개방할 경우 꿀떡 효과를 유발시켜 강력한 녹면이 상층으로 급격히 확산될 수 있으므로 창문 개방을 통한 배연 작전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고층 건물은 대부분 다 내화 구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화 구조는요 원칙으로는 그 화재를 한 개층에만 머물게 하겠다는 게
내각 구조의 의미입니다. 법 이론 관점에서의 그건 이론인데 실제로 요즘에 그게 잘 안 된다고요. 고층 건물 같은 경우 워낙 관통부가 많아가지고 공조 시스템, 전선, 상수도 하수도 넘어가는 그런 덕터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론은 그런데 실제로는 그거하고 다르더라. 그런 내용이고요. 그 안에 보면 또 안에 우리가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 가구, 가연성의 인테리어, 그죠? 이런 것들이 공조 시스템 이런 것들이 관통 구조가 많아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내화 구조로 사실은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다음에 중앙 공조 시스템. 현대사회에서 고층 건물에 내화적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공조 시스템의 존재이다. 요즘 보면 공조 시스템이 곧 불이 나면은 감지기나 작동에 의해서 제한 설비로 이렇게 기능이 바뀌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감지기가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설비가 잘 그게 눈에 안 보이고 잘 이용이 안 되는 설비이다 보니까 그게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이 공조 설비가 완전히 그냥 연기가 다른 실로 막 퍼나르는 그죠? 굉장히 위험한 설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공조 설비. 고층 빌딩의 환경의 위험성. 고층 건물의 진압이 특별한 위험한 점, 건물이 복잡하고 다양한 건물 시스템, 그죠? 요즘에 한층 진압하기도 어렵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번호 눌려서 들어가게 돼 있고요. 또 유리로 외부가 돼 있어가지고 유리가 낙하되면 그 떨어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섭냐고요. 엘리베이터, 붕괴 낙하물, 공기 흐름의 불안정성, 광범위하고 복잡한 구역 공간 이런 것들이 그죠? 우리가 고층 건물의 특별한 위험성으로 이제 존재한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는 화천층의 진입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서는 그죠? 일단은 순직 사고가 화천층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죠? 진입하다가 그게 문을 딱 열렸는데 바로 그냥 노출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순직하는 사고도 더 왕왕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재가 난 청소 그렇게 위해서는 화재가 난 청소를 정확히 알고 화재청으로부터 2계층 아래에서 내려서 계단을 통해 진입해 특별 피난 계단을 통해서 진입해야 한다. 한 계층 아래에서 내리는 것은 안전을 확보하기는 불충분한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2계층에서 내리라. 고층 건물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때는 또 다른 위험성으로 화재가 발생한 층에 승강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사용 중에 통로 중간에 멈췄다고. 그럼 연기가 바로 승강로가 바로 굴뚝이잖아요. 굴뚝. 그죠? 그 다음에 또 문이 또 열려가 있으면 우리 연기 속에서 우리 소방 대원들이 또는 사람들이 헤매고 다니다가 그쪽으로 떨어져서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것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된다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밖에 고려사항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폭열현상, 콘크리트, 석재 등 내화자료가 고열에 의해서 내부 습기가 편창되면서 균열이 일어나 방리가 되는 현상으로 화재 시 콘크리트 구조물에 물리적 화학적 영향을 주어 파괴되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300도 이상에서 발생한다라고 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앵카 같은 거 천장에 박아 놓잖아요. 여러 구조물도 달아놓기 위해서. 근데 이게 말하자면 이제 폭열 현상으로 해서 떨어지면 그게 이제 떨어지면서 전체 그냥 천장을 다 밑으로 그냥 그죠? 낙하하게 하는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이제 사고가 일어나겠죠. 그 밑에 사람 있으면 큰일 나죠.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쭉 보면 되고 고층 건물 화재에 진압하는 소방대원들은 45분짜리 공기호흡기를 다 소진한 후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재투입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교대제를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진압팀 내부 공격에 투입된 것 같은 경우는 공기호흡기 공병을 2개 이상 소진하면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하나 낼 수 있으니까요. 그죠? 네. 공기호흡기는 2개 이상 소진하도록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층 건물의 화재 진압 전술의 일반 같은 경우에 고층 건물의 화재 진압 전술의 요령. 자, 여기도 보면은 똑같습니다. 화천층과 화천 상층의 인명 구조 및 필요한 의도를 최우선으로 한다 하는 내용도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선착되는 방재센터에 가가지고 화점층의 요구조자 유무, 그 다음에 소방시설비 작동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고 있는지, 제한 설비는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되고, 소방설비의 작동 상황, 자유소방대의 활동 상황, 어떻게 지금 자유소방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안내는 누구에서 안내를 받아가 들어갈 건지, 내부 구조는 어떻게 할 건지, 위험물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방재센터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현장 지휘관은 선착대장 및 관계자로부터 청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다음 상황을 결정한다 해서 연소저지선, 그 다음에 재연수단은 어떻게 할 건지, 소화수단은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들을 현장 지휘관은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결정해야 된다는 건데, 요거 1번, 2번, 3번을 한번 더 체크를 해둡시다. 그죠? 자, 현장 지휘관은 선착대장과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결정해야 될 게 있다. 뭐, 연소 저지를 어디서 할 건지, 우리가 여기에 10층에서 우리가 망할 건지, 그러면 뭐, 그 실의 어느 부분 방화구역 A 부분을 우리가 막을 건지, 그죠?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재해는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소화수단은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개를 체크를 한번 해두십시오. 1번, 2번, 3번. 다수 피난자가 있을 경우에는 피난 확보를 위해서 소방활동을 일시 중지하고 방화문을 폐쇄하여 연기 확산 방지 조처를 취하고 특별 피난계단과 부속실 내에 연기를 배출한다. 다수인 피난자가 막 피난하고 하고 있는데 불 끌 거라고 방화문 열어가지고 진입하는 게 아무 이유가 없다고요. 그죠? 사람이 그죠? 제일 먼저 중요하니까. 그럴 때는 중지하고 방화문 닫고 연기 못 나오도록 해가지고 피난자 다 대피하고 나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응?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SOP 241의 11에 보면 고층 건물 화재 대응 절차에 따라 화재 발생층의 지역의 위아래로 2 내지 3층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거주 인원을 이동시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왜 그런지 제가 다시 저도 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인명 화재가 나가지고 피난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내려올 거잖아요. 내려오다가 이제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을 먼저 2 내지 3계층에다가 정도 떨어진 데 거주 인원을 이동시키고 순서적으로 잘 이렇게 통제해가면서 피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위아래로 2 내지 3계층 정도 떨어진 지역에 거주 인원을 이동시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내지 3계층에 떨어진 지역에 거주 인원을 대피시키면 되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날아가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조정을 해가면서 피난을 시키게끔 한다는 건 내용입니다. 1차 경계 범위는 당해 화재 지역의 직상층으로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1차 경계는 직상층으로 하고, 이게 만약에 돌파가 되면 점점 또 확대를, 경계 범위를 넓히 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점층에 이제 우리가 고층인 경우에 우리 소방대원들이 진입을 할 때에는 엘리베이터가 안전하다고 판명되는 경우 화재층을 기점으로 2층 이하까지 이용하고, 화점층의 진입은 옥내 특별 피난 계단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앞에서 우리가 한 것과 마찬가지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화층이 3층 이상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연결송수관을 활용한다 하는 것도 이것도 체크. 몇 층 이상요? 3층 이상이면 연결송수관 설비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송수관 같은 경우에는 그죠? 70m 이상, 지상 70m 이상 되면 연결송수관 설비에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 펌프를 잘 이용해야 되죠. 그래야 연결송수관 했을 때 충분히 수압을 낼 수 있고 수량을 보낼 수 있겠죠. 그죠? 요거 70m 이상 될 때는 보조 펌프도 잘 활용해야 되고요. 내부 수관 연장은 소방대의 전용 방수구에 2구 또는 분기하여 연장한다. 배연수단은 신속히 결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인명 검색, 화점 검색에 있어서 제2차 안전구역으로 연기 오염 방지 조치를 하고 피난 완료 시까지 특별 피난 계단에 연기 오염 방지에도 노력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화점을 확인한 시점에서 전진지휘소를 직하층에 설치하고, 그 직하층, 전진지휘소 그 밑에다가 뭐요? 자원대기소. 그렇게 또 한다는 것도 체크를 한번 해둡시다. 화점을 확인한 시점에서 전진지휘소는 어디에요? 직하층. 자원대기소는 전진지휘소의 아래층에 설치해서 우리 교대 인원들, 그 다음에 공기호흡기, 예비용기, 조명기구, 뭐, 필요하면 뭐, 그죠? 우리가 공기 충전기도 거기에다 만약에 갖다 놔놓고 거기서 막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명 구조를 위한 사다리차 특수 차량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외부 공격은 지휘관의 통제에 따라 실시한다. 그 다음에 고가 사다리차는 굴절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방수할 때는요, 그 층에 있는 현장 지휘관하고 연락이 잘 돼야 됩니다.
그 안에 우리 구조대원들 또는 인명 우리가 화재 진압한다고 활동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방수포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라는 소리죠. 그죠? 저 큰일 납니다. 외부 공격은 지휘관의 통제에 따라서 실시한 함부로 방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점층 내부로 진압되는 소방 전용 방수구를 점령하여 공격한다 하는 이런 내용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은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연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문을 파괴나 도어의 개방은 신중하게 한다 하는 것. 주거용 고층 빌딩의 소방 전술. 여기 보면 아파트는 고층 건물에 근무하는 경비 인력 등 방화관리 근무자는 건물을 감시 통제하는 범위와 구체성이 상업용 고층 건물보다 높다는 점, 더 경비도 많고 관리도 잘 한다는 거죠. 상업용보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쭉 밑에는 이런 내용들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층 건물, 주택용 고층 건물 화재 시 치명적 위험성을 가진 농민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6가지 수칙이 있다. 농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6가지 수칙. 첫째, 화재청으로부터 2, 3층 아래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계단을 통해서 화점층으로 진입해라. 특별 비는 계단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신속한 후퇴 상황을 대비해서 계단 위치와 대피 방향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해 둬야 되고, 그 다음에 복도 배치 구조도 확인해야 되죠. 밑에 연기 없는 데서 먼저 보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방의 실내에도, 그죠? 밑에 층에 가가지고 또는 옆에 연기가 없는 데 가지고 실내를 확인하고 진입하는 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강제 진입 시 유사 시, 그 다음에 긴급 대피에 필요한 인근 호시로서의 접근권을 확보할 것. 옆으로도 만약에 피난할 수 있는 접근권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진압팀이 화점에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호스 연장팀이 호스를 충분히 끌어놓았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호스 연장팀이라는 게 따로 없는데, 그죠? 외국에는 아마 있는가 봐요. 그걸 그대로 번역해 오다 보니까 호스 연장팀하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네요. 있으면 좋죠. 뭐. 그죠? 호스는 충분히 이렇게 당겨 놨는지 확인해야 되고, 강제 진입과 동시에 진입한 출입문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장악을 해서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열과 연기가 심하지 않은 소형 화재의 경우 아파트 내부를 인명 검색할 경우에는 1명 이상의 대우는 반드시 복도에 배치해 두어야 한다. 그죠? 복도에 배치해 두라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쭉 설명 이런 것들은 한번 눈에 봐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층 화재 진압 시 사용되는 전략은 이제 프론탈 어택이라고 해서 정면 공격. 보통 고층 화재의 사례의 한 95% 정도가 이게 정면 경고를 해서 불을 끄는데 5가지가 있다 그러네요. 정면 공격, 측면 공격, 그 다음에 뭐 방어적 공격, 그 다음에 뭐 또 공격 유보, 그 다음에 외부 공격, 이렇게 해서 이제 총 5가지가 있는데, 정면 공격을 주로 하는데 가장 흔하고 성공적으로 사용되는 전략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정면에서 바로 불 끄는 거. 측면 공격은요, 옆에서.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내용이 뭐냐면, 측면 공격은 고층 화재 시 두 번째로 가장 흔한 전략이다. 이것은 정면 공격이 실패할 경우 적용하는 유용한 공격 전략이라는 것이 종종 입증되고 있다. 꿀떡 효과나 창문을 통한 배연 작업이 시작될 때 발생되는 강한 바람에 화염이 휩쓸려 정면 공격 틈을 접치거나 덮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은 측면 공격이 매우 유용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막 그 창문을 깨지고 그래서 완전히 공기가 밀려 들어와 가지고 꿀떡 효과에 의해서 지금 계속 한 번 이 구성이 되면 이걸 터널 효과라 그러는데, 이게 되면은 정면 공격이 불가능하잖아요. 화염이 덮치니까. 그때는 옆에서 문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이 있으면 측면에서 이제 공격하도록 하는, 문을 열고, 그죠? 이쪽으로 정면으로 이미 터널 효과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 터널 효과 옆쪽에서 측면 공격을 한다는 거. 근데 이것은 상호 만약에 교차 방수로 인한 부상이나 안전사고를 발생하지 않도록 두 팀 상호 간에 정면 공격과 측면 공격을 만약에 동시에 한다고 하면 긴밀하게 의사소통이나 팀워크 유지를 위한 지휘존이 또 필요합니다. 필요하겠죠, 그죠? 서로 무전으로 잘 조심을 해야 되고요. 1차 정면 공격 시 문이 열리거나 창문이 깨질 때 꿀떡 효과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급속한 공기 유입을 터널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유입된 공기에 휩쓸려 화염이 1차
정면 진입한 대원들을 덮칠 수가 있다. 이러한 터널 효과가 일단 형성되고 나면 대개 처음 형성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터널 효과에 따른 화염의 위협은 측면 공격을 시작하기 위해 다른 문이나 창문을 개방할 때마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터널 효과를 고려한 공격과 후퇴할 준비를 필수적이다. 후퇴할 준비가 필수적이다는 거고요. 측면 공격은 인면 검색을 하고 있는 대원이 비교적 열과 연기로부터 자유로운 두 번째 접근 통로를 발견했을 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어적 공격은 뭡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뭐 공격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죠? 디펜시브 어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층 건물 화재 시 스프링클러에 의한 진압이 실패하고 정면 공격도 측면 공격도 모두 실패했다면 제3의 선택 전략은 방어적 공격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나는 뭐 특별한 내용인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이 전략은 화재 진압보다 확산 방지에 조력하는 의미이며 출동되는 화재 발생층에 있는 모든 가해물을 소진해야 할 때까지 계단 문 닫아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공격이 아니죠, 그죠? 디펜시, 뭐라고요? 디펜시브 어택이라고 하네요. 문 닫아놓고 그 층만 타라고. 그게 이제 방어적입니다. 여기 보면 또 가연물이 모두 소진되는 동안 계단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다. 각 층의 연소물이 소진되는 시간은 가연물의 양에 따라서 대개 1시간에서 2시간 이상이 걸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유보. 공격유보 전략은 심각한 화재 상황이 진행 중이며 화재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야. 이때 내려질 때 이용되는 전략인데, 즉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지금 그 계단 화재층 위에서 아래층으로 막 대피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 아래층에서 호수로 이제 관창을 해서 화점층에 진입해서 불 끌 거라고 호수를 막 끌고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방화문 틈 사이 연기가 막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그 계단에 피난하고 있는 사람은 어쩌라고. 그럴 때는 그죠, 잠시 공격을 유보하고 사람들이 다 대피할 때까지 유보해야 되고, 만약에 꼭 불이 꺼야 된다고 한다면, 필요성이 있다면 이 계단 말고 다른 계단을 통해서 진입해서 이제 불을 끄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게 여기에 있는 내용의 주 관점이라는 것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막 대피를 막 수백 명의 사람이 화점층 위에서 대피할 때는 공격을 잠시 유보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외부 공격, 아웃사이드 어택 해가지고 이제 요거는 고층 화재의 통계적 조사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점에서 일과 이후이거나 진압 작전이 가능한 저층 부분에서 많이 발생한다. 만약에 고층 건물이라도 1층, 2층, 3층, 4층이 있으니까요. 그는 이제 저층부에 화재가 났을 때는 그 외부 아웃사이드 어택이 가능하겠죠. 그때 이제 이야기인데, 고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사다리차 대원들은 상황실에서 알려 화점층에 대한 정보와 현장 도착 시 상황 보고를 참고하여 인면 구조가 가능한 곳에 부수한 후 신속하게 사다리를 전개해야 한다. 사다리차의 용도는 인면 구조가 우선이고 그 이후 외부 공격에 대한 외부 지휘관의 지시가 있을 때의 경우에만 외부 공격을 하도록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쭉 보고 외부 공격에 사용되는 사다리차의 전개 각도는 75도이다. 이 각도는 사다리차의 최적의 접근 각도이다 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 체크해야 될 거는, 제일 멀리 가게 하고 싶다고. 그때는 어떻게 수평 각도가 조준 각도를 32도로 되게 하는 게 가장 멀리 간다. 수직으로는요, 제일 높이까지 올리고 싶어. 그때는 관창 각도를 75도로 되도록 하는 게 제일 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내용 하나 두 개 체크해 놓으세요. 수평으로는 32도를 되게 해야 된다. 제일 멀리까지 보내고 싶으면. 위로는요, 75도. 32도, 75도. 이것만 두 개 하나 체크 한번 해두시고요. 한번 봐두시면 여러분들 뭐 문제 나오면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고수 전략. 이거는 말하자면 고층 건물 화재 시 모든 구조자가 다 안전하게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도 않고요. 또 올바른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대피를 확 시키면 그쪽에 공간이 1.5m 밖에 안 되는데 잘못하면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선택하는 건데, 대부분의 거주자가 건물 안에 남아있는 동안 화재를 진압하는 고수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수 공간 방어 전략의 성공 여부는 다음 두 가지 요소에 달려있다. 화재가 특정 공간 안에서 제한될 수 있는 건물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 그 층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만약에 11층 이상 같은 경우에는 몇 제곱미터마다 방화 구역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200제곱미터마다 방화 구역을 하고,
안에 자동수와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으면 6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역을 하잖아요. 그 방화구역을 그 한 내에 화재를 딱 머물게 할 수 있겠다고. 그런 자신 확신이 들었을 때, 그죠? 건물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 그런 구조를 또 가지고 있을 것. 그 다음에 거주자들 모두 해당 공간에 내에 머물라는 현장 지휘관의 명령을 듣고 따르거나 통제가 가능하다고 확신이 있을 때에는 고수 전략을 쓴다는 거죠.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죠? 초기에 건물 구조에 대한 상황 판단이 가능하여야 하고, 야, 이거 방화구역 돼 있나? 잘 돼 있나? 라는 것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건물 내 비상방송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무선 통신, 기타 특정 공간 내에서 화재를 억제할 수 있는 전속적 환경이 충족되는 신중한 지휘 방식이다. 그 다음 대피로 인한 대량의 인명피해 위험성이 공간 방어 전략에 의한 위험성보다 클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하는 것도 체크를 한번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층 건물의 주요 확산 경로로서는 한번 볼까요? 어디로서 확산될지. 자동 노출이 뭡니까? 창문으로 통해서 넘어가는 거. 그죠? 여기 이제 프레임 랩핑이라 하죠. 그죠? 프레임 랩핑. 창문, 자동 노출. 그죠? 화염이 상층부로 확산될 위험이 있거나 확산 중일 때 상층부의 구획 공간에 대한 조치 사항. 상층부의 구획 공간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일단 먼저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그죠? 보고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창문 쪽 외벽에 철제 셔터가 있으면 셔터를 만약에 있다고 하면 내리고, 그다음에 창문이 열려 있으면 또 닫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연소 가능한 차광망, 커튼, 기타 주변의 연소 가능 물질을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외부에서 창문 부근에 방수를 하고, 창문을 통해서 연소가 되니까, 그죠? 내부에서 방수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창문 내부 근처에 스프링클러가 있다면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거나 연결 성수기를 통한 방수를 시작하도록 한다. 그래서 그 창문을 통한 연소 방지를 맞아야 됩니다. 자연 노출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커튼월. 요거는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외벽이라고 해서 요즘 유리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지요. 자, 그런 경우에 바깥쪽 알루미늄 판넬과 같은 금속류로 이어붙은 공법을 시공된다. 최근 주상복합 건물과 같은 고급형 고층 빌딩 외벽은 커튼웰로 시공되는 경우가 많다. 커튼웰을 부착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철제 사각 파이프와 바닥판 사이에 작은 틈이 생기는 등 화재를 상층부까지 확대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 만약 이 틈새의 공간이 내화 재질로 완벽히 차단되어 있지 않으면 화염이 통과할 수 있는 수직 통로 구실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커튼월이 있습니다. 자동 노출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용도실. 다용도실이 유틸리티 클로셋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마른 다용도실인데 어떻게 되냐면 저도 한번 건축물에 제가 한번 소방서 만들면서 보니까 층마다 다 이렇게 세면을 해서 바닥을 형성을 해요. 근데 위에서 보면 전선을 막 다발로 올라가는 구역들 있죠. 그런 데는 밑에서 이렇게 보면요, 아래쪽 위에서 보면 밑에가 보여요. 위에 층도 보면 구멍이 다 이렇게 이막 공간들이 있다고, 이렇게. 그죠? 자, 그런 공간들을 통해서 이제 막 불이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구역한다고 했지만 그는 전선을 통과시키기 위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쪽으로, 그죠? 미국 소방청이 실시한 시험에 의하면 다용도실의 전선을 통한 수직 방향의 화재 확산 속도는 일반 건축물의 밀폐 공간에서의 나무 연소 속도만큼 빠르다고 나타나고, 나무에 불 붙어서 번져가는 것과 만큼 빠르게 번져 나간다는 거죠. 저 보니까 위층, 아래층, 위층 다 보입니다. 밑에 바닥은 있지만 전선이 통과하는 부분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고요. 그죠? 일반적으로 전선 통신망 내 배관이 내장되어 있는 수직 통로가 고층 건물의 각 층에 관통되어 꼭대기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런 데에다 막 비품실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데도 막 비품도 놔놓기도 하죠. 그죠? 연결 통로를 통한 연소 확대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고층 건물 화재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수직 통로의 전선 등의 전력 물질이 불이 붙기 시작하면 빠르게 확산되므로 전선과 같은 연소 물질에 대한 제거 소화나 집중 방수를 통한 화재 차단에 주력해야 한다라고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였습니까? 자동 노출, 커튼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용도실, 그 다음에 이제 공조 덕터, 이쪽으로 해서 이제 우리 연소 확대가 된다는 거죠. 방화 댐프 조절판이 있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요. 이쪽을 통해서 연소 확대가 된다 하는 거. 그다음 고층 건물 화재 시 검색 구조 해가지고, 이것도 고층 건물의 화재 검색 구조는 상층부의 확산 여부를 검색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매우 위험하고 고난도 노래미러가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뭐 화재 상황을 확인하고 화점층 진압되면 화재 진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뭐 이런 쪽 내용들이 있는데 조금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층부로 우리가 이제 확인하러 올라갈 때에는 화염과 연기가 없고 화점층 진압팀이 이용하지 않는 계단을 이용한다. 만약에 고층 건물이니까 계단에 그죠 이용하지 않는 계단을 이용해서 이제 하라는 이런 내용도 있고요. 뭐 도끼를 가지고 그다음에 투입할 때의 대기 위치를 복귀한 경우 담당 지휘관에게 보고하라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층부의 인명 구조. 예? 녹년이나 열기 때문에 대피가 실패하고 특정 공간에 갇히게 되는 경우는 고층 빌딩의 화재에서 현황이 발생되는 상황이다. 설사 구조대가 검색을 시작한다 해도 그죠? 넓고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요구자 발견하는데 오래 시간이 걸린다. 일반인 관점에서 이와 같은 검색 작업이 얼마나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이런지는 깨달지는 못한다. 초기 대피를 실패하는 경우는 기계적 결함과 뭐 인적 결함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고층 화재 시 인명 구조를 위한 전술적 접근 방법, 접근 가능한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검색팀의 배치, 그죠? 인명 검색 활동은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1차 검색이 끝나고 2차 검색 때에는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 전체적인 지휘 통제하에 조직적으로 수행한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뭐 보면 또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2차 인명 검색 가장 중요한 상황 분석 활동으로는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다 하는 거. 그다음 검색을 구역을 나눌 때는 뭐 반 또는 4분의 1로 나누어서 어느 쪽으로 하고 명확하게 검색 위치를 줘야 되고 책임 범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인명 검색할 때는 대피자들이 탈출할 때 보통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검색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촉박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최우선적으로는 문을 잠겨 있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라.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층 건물 화재에서 희생자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은 주로 화재 현장에서 출구와 창문으로 이어지는 복도,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로비, 그 다음에 천개 사이에 끼인 이제 엘리베이터의 내부, 그죠? 그 다음에 계단실, 화점 주변의 뭐 사무실, 욕실 등이므로 검색되고 있는 이와 같은 장소에 정밀 검색을 하여야 한다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은 챕터 5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 챕터 6 특수화재의 소방 활동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